지휘자들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스트라한테 자기 해석을 설득을 하고 자기 해석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주를 이끌어내는 건데 어쨌든 제가 포커스 맞췄던 거는 짧은 시간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좋은 음악을 같이 잘 만들어 보자 약간 이렇게 좀 신화적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오케스트라 상을 주신 거는 그런 것들이 오케스트라 입장에서 느꼈을 때 아 되게 그래도 자기네들이 자신들이 좋았다고 느꼈던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되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휘자 송민규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에 2024년 기도 칸텔리 국제시위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K-팝에 이어서 K-클래식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한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작년에 귀도 칸텔리라는 지휘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셨는데요. 그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지휘자로서 이렇게 큰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할 수 있는 게 정말 영광이고 사실 한국인 지휘자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을 한 역사가 이렇게 길진 않은데 이번에 저도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콩쿠르에서 성적을 많이 내고 있고 좀 워낙 옛날부터 유명한 연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휘 콩쿠르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작년에 저랑 같은 동료인 또 이승원 지휘자가 또 말코 국제 콩쿠르 우승하고 저도 이번에 기도 칸텔리 우승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도 칸텔리는 어떤 콩쿠르인가요? 기도 칸텔리 콩쿠르는 그 이탈리아 옛날 이제 유명했던 기도 칸텔리라는 지휘자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생겨난 콩쿠르인데요. 1961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서 그때 유명한 우승자로는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러니까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누구나 알고 있는 리카르도 무티 아니면은 아담 피셔, 엘리야후 인발 같은 이제 또 유명한 지휘자들이 배출이 됐었고요. 2020년에는 티아니 리우라는 또 유명한 또 좀 젊은 지휘자 중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지휘자 중에 한 명인 또 그 사람이 우승을 했었고 2022년에는 우승자가 없었어요. 그때는 우승자 없이 그때 파이널을 끝냈었고 이제 2024년에 이제 제가 우승하게 됐습니다. 귀도 칸텔리에서 비단 우승뿐만 아니라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주는 오케스트라 단원상에다 매니지먼트 상까지 수여했는데요. 그 18명의 최종 예선 통과자들 그리고 거기서도 몇 안 되는 아시아인으로서 그 의미는 좀 더 클 것 같은데 그 상을 받게 된 데는 어떤 소회가 있는지 혹은 그 배경은 어떤지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이제 같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연주자들은 보통 자기가 연주를 잘하면 되는 반면에 지휘자들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케스트라한테 자기 해석을 설득을 하고 자기 해석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주를 이끌어내는 건데 그 과정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지휘자는 되게 좀 위험 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친화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뭐 웃기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제가 포커스 맞췄던 거는 짧은 시간 안에서 그래도 최대한 좋은 음악을 같이 잘 만들어 보자 약간 이렇게 좀 친화적으로 좀 다가갔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오케스트라 상을 주신 거는 그런 것들이 오케스트라 입장에서 느꼈을 때 아 되게 그래도 자기네들이 자신들이 좋았다고 느꼈던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되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지휘자님께서는 독일 베를린과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을 오가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한국인 예술가들이 좀 더 주목받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직접 체감하는 그 K 클래식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위상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확실히 이제 극장이나 오케스트라를 가보면은 예전에도 눈에 띄었지만은 요즘에 더더욱이 많이 보이는 게 한국 사람인데요. 이제 그만큼
정말 잘하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만큼 해외에서 두각을 받는 한국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다들 그래서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이제 저희 애프터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국제 콩쿠르에 다 우승하냐. 이탈리아에서 기자분들도 저한테 질문에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국제 콩쿠르에 우승하는 거 같냐. 그런 질문을 하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의 그런 특별한 게 있지 않나. 한국인들이 일단 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흥이 좀 많고 음악에 대한 좀 열정이 남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 음악을 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되게 다양한 인종을 보잖아요. 다양한 인종을 보는데 한국 사람만큼 진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표현하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다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게 음악하면서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음악적인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뭔가 메시지나 아니면 뭐 이게 철학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단순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일단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표현하는 방식이 일단 자연스럽지 않나 한국 사람한테는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연히 이제 한국인 특유의 또 열심히 하는 또 그런 근면성실 이런 것까지 더해지니까 네,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휘자님도 오랫동안 독일에 계시고 유럽에서 활동하시다가 비교적 최근에 한국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어떤 그 대중들 문화적인 변화라든가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좀 느끼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 생각에도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이렇게 대중적인 관심도가 옛날보다는 더 생긴 것 같긴 한데요. 클래식이라는 분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대중과는 좀 어떻게 대중적인 거를 지향하기에는 조금 다른 분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음악의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만 클래식이라는 분야는 또 표현의 예술이거든요. 이게 또 표현을 연주자가 이 같은 악보를 보고 같은 그런 문자를 읽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연주자에 따라서 템포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다이나믹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이걸 음악적인 부분들을 그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작곡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음악적인 장치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어떤 속도로 어떤 크기로 어떤 그런 아티큘레이션들로 표현을 할까가 정말 중요한 예술 중에 하나예요.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뭔가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단순히 그냥 듣기에 좋은 음악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런 걸 이해했을 때 그 공감할 수 있는 또 그런 예술이거든요. 아, 이 연주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 연주자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거구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전적인 공부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예술이긴 해요. 예. 근데 그 공부 없이도 당연히 즐길 수 있는 예술이지만은 그런 걸 공부를 했을 때 비로소 정말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거나 아니면 대중들이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뭐 완전한 대중은 어렵다. 대중음악처럼 대중은 어려운 분야고 저희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게 대중한테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이런 교육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더 지금보다 더 대중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유럽에서는 과거의 메디치 가문처럼 어떤 그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국내와는 다를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체감한 그런 예술가에 대한 지원은 한국과 어떻게 다른지 또 국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지휘자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악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자연스러운 분위기고 학교에마다 다르지만은 또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들도 많고 그리고 특이했던 거는 시골에 가면은 그 시골 악단들이 있어요. 그 약간 우리나라의 그 조기축구회가처럼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모여서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금관악기, 뭐 목관악기. 근데 아저씨만 모이는 게 아니라 자식들도 데려오거나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약간 독일의 슈첸 페스트라는 게 있는데 약간 그 옛날 사냥하는 시절 있잖아요. 그때 계절부터 이제 온 전통인데 약간 축제 같은 걸 열면은 항상 그
도시의 악단들이 연주를 해요. 가서 연주를 하고 아마추어들이지만은 그래도 되게 열심히 그 패션이 있고 다 열정이 있고 근데 그런 문화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이 또 듭니다.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 대표되는 또 악단이 있고 그 악단이 그러니까 전문 악단이 아니라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악단이 있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음악이랑 또 가깝게 갈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이게 음악 친화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워낙에 독일 자체가 철학, 음악, 예술 이런 거에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나가기 좀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대중들의 진입 장벽이라든가 심리적 장벽이 높은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이 대중화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대중화의 필요성은 또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지휘자님 보시기에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또 여쭤볼 수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은 특히나 질문을 던지고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고 연주자가 원튼 원치 않든 작곡가가 써놓은 장치들에 의해서 이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환호를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다양한 예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이.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기 위한 장치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을 접할 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수학은 그냥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수학도 깊게 들어가면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클래식도 그런 우리는 왜 살지? 우리는 특히나 지금같이 이제 쇼츠가 만연한 이런 시대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바쁜 시대인 것 같은데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항상 속으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는 언어적인 걸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클래식 음악적인 도구로 표현을 하고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더 많아지면은 좀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휘자님은 그럼 언제부터 지휘를 시작하셨고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원래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이 시작한 루트랑은 좀 다르게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뭐 3살이나 뭐 4살 때 악기를 접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통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제 예술 중학교를 들어가고 예고를 나오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하는 집안도 아니었고 음악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저는 그냥 초등학교를 그냥 정말 음악이랑 전혀 상관없이 지냈지만은 이제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어머니가 음악을 좋아하시고 항상 집에 클래식 같은 걸 좀 많이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거부감 자체는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 이제 클라리넷을 엄마가 이제 그래도 교양으로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클라리넷 제가 피아노는 처음 배웠는데 좀 많이 안 좋아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는 클라리넷을 처음에 저한테 사주셔가지고 이제 이거 좀 배워라 이렇게 했는데 그 클라리넷 생긴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멋있어 보여서 처음으로 이게 클래식이라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악기가 너무 멋있어서 아 이거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뭐 전공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고 그냥 아 이거 악기를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음악에 대한 그 장벽이 없었던 상태에서 한번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이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나 가게 됐는데요. 마침 그때 아시안 필하모닉이라고 정명훈 선생님이 그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한 아시아 연주자들을 모아서 만든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를 보러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또 브람스 1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끝나는 부분쯤에 되게 고조되면서 끝나요. 브람스 1번 그냥 막 딴따다단따다디 하면서 막 되게 굉장히 고조되면서 끝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완전 정신을 놔버린 거죠. 너무 좋아서 정신을 놔서 아, 나 진짜 클래식 음악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 초등학생 아마 5학년 이랬던 것 같은데 6학년
그때부터 꿈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너무 늦었죠. 사실 음악을 뭔가 체계적으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을 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막 했었고 일찍 독일 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이렇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체계성을 갖고서 어떤 루트를 가는 거에 그것만이 정답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휘자님이 가신 길을 보면은 그 체계가 없이 체계를 잇기는 어떤 무언가가 다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휘자의 길로 들어서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체계를 전복하는 체제와 체계를 전복하는 어떤 힘이 그 지휘자님을 이렇게까지 성장시켰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약간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간절함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적으로 왔던 친구들의 그 과거들과 이제까지 했던 교육들과 실력들을 봤을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너무 늦은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걸 포기할 수 없다. 약간 이런 간절함이 있어서 물론 당연히 다들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겠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전 놀기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그런 걸 다 그냥 포기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없이 그냥 항상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이제 연습만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열정이 좀 되게 감사하게 좀 꾸준히 이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꾸준히 이어졌었고 계속 찾으려고 하고 길을 찾으려고 하고 한국에서는 너무 늦었다. 왜냐면 한국에서 너무 정해진 체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을 더 그래서 가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외국 가서도 이제 계속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고 그런 게 참 감사하게 작용을 잘 이제까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독일 가게 된 거는 좀 특이한데요. 특이하다는 말이 이제 보통은 부모님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한 2년, 3년을 싸웠어요. 부모님이랑. 왜냐면 음악을 하게 허락한 것도 사실 그분 그래도 아버지도 음악 쪽이 아니시고 어머니도 음악 쪽이 아니시니까 이제 뭔가 남자로서 이게 제대로 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음악도 반대를 처음 하셨다가 제가 워낙에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허락을 하셨던 건데 거기다 갑자기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기가 막히신 거죠. 이제 그래서 반대를 오랫동안 하셨었는데 제가 너무 가고 싶다. 너무 음악을 제대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간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간절했으니까 너무 늦었으니까 하루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도 잘해야 되니 한국 사람 없는 데로 한국 사람 없는 곳으로 시골에 있는 학교를 또 알아봤었어요. 유학원을 통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돼서 가서 이제 언어도 체계적으로 언어 제대로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였으니까 아마 16살 그때 간 것 같아요. 네. 원하던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제 너무 생각했던 거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갈피를 못 잡아서 학교에 공부를 열심히 하자. 일단 학교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콩쿠르를 나갈 생각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콩쿠르를 못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석사를 이제 베를린에서 하게 됐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콩쿠르 왜냐면 베를린에서 워낙에 다들 활발하게 이제 다들 활동을 하니까 이제 콩쿠르를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 제가 제대로 나갔던 콩쿠르이 이제 2021년 그때가 뭔가 제대로 나갔던 그러니까 예선을 합격을 해서 나갔던 콩쿠르였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휘자 커리어를 이제 4년간 쌓아오고 계신데 그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의 역할을 이제 대중들이 알기 쉽게 또 친숙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휘자 역할을 사실은 대중들이 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소리를 실제로 내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하는 거라고는 이제 팔을 흔들고 이제 그런 건데 지휘자는 일단은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감독이냐면 축구 감독도 사람들 생각했을 때 축구 감독이 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선수들이 잘 뛰면 되는 거지. 선수들이 잘해서 골 잘 넣고 그냥 뭐 잘 뛰면 되는 건데 축구 감독이 저기 왜 있지? 왜 저 연봉을 받고 왜 저런 대우를 받고 있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팀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휘자도
여러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케스트라가 굉장히 많고 곡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곡들은 3, 4분 되는 곡들인데 대중곡들은 클래식 같은 경우는 길면 1시간이 넘고 이런 방대한 곡에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뭐 정말 여러 뭐 건반악기 여러 악기들을 각자만의 역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정말 다양한 곡들에 그것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어떻게 연주하라고 리허설 때 안내해줘야 되는데 이걸 처음엔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 그리고 연주 때는 소리를 못 내잖아요. 저희가 설명을 못 하잖아. 이건 이렇게 못 하니까 이거를 이제 제스처로 보여주는 거예요. 음악적인 제스처로. 그래서 이제 지휘자라고 했을 때는 연주자들한테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정리한 것들을 다 정리해주는 음악적으로 내가 원하는 해석들을 다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게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는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사람들하고 하는 연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휘자한테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건데 특히나 저 같은 또 젊은 지휘자들은 젊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연주자분들은 너무 활동을 오랫동안 음악을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오케스트라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또 이 곡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곡들도 있고 또 이 젊은 지휘자가 뭘 또 어느 유명한 지휘자랑 작업을 했던 연주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젊은 지휘자가 얘기하는 게 본인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를 설득하는 것도 하나의 음악적으로 설득을 하든 인간적으로 설득을 하든 그것도 하나의 또 지휘자로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기존에는 지휘자라고 하면 뭔가 머리 희끗희끗하고 장발에 뭐 휘날리면서 이런 그 거장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지휘자님 같이 젊은 지휘자들도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 젊은 지휘자들이 그래서 유연하고 열린 마인드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지휘라는 영역이 좀 더 발전되고 이게 발전이 되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되면서 젊은 시절 좀 더 키우려는 움직임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돼서 사람들이 지휘자가 정말 안 좋은 지휘자가 오면은 그 연주 아무리 좋은 악단이어도 좋은 연주가 나올 수 없고 정말 안 좋은 오케스트라여도 그러니까 안 좋은 오케스트라라는 게 이제 실력이 그래도 좋은 오케스트라보다 좀 덜한 오케스트라 비교적으로 덜한 오케스트라 있어도 정말 좋은 지휘자가 오면 연주가 정말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지휘자를 이제 발굴하고 좀 더 투자하고 좀 더 이렇게 키우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장학 제도도 많아진 것 같고 젊은 스타 지휘자도 좀 많아진 것 같고 또 그러면서 이게 꼭 나이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그 사람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연륜이 생기고 또 실력도 그만큼 생기겠지만은 또 젊은 지휘자들만의 또 장점이 또 있을 거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다양성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젊은 지휘자 송민규 지휘자님은 앞으로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아직 젊은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내공을 쌓아야 되고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식 음악은 또 이렇게 표현의 예술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내공을 더 쌓고 좀 더 음악적인 깊이를 넓히고 그래서 점점점 더 발전하는 지휘자가 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그렇기 위해선 좀 좋은 연주 기회가 또 많이 생겨서 제가 또 이런 내공을 쌓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 연주들을 통해서 발전하는 지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